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민중의 소리를 후원해 주세요. 가장 감동스러운 방송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의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 1661-0451 1661-0451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26강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2월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2월 24일이죠. 예, 봄이 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 개학도 될 거고요. 3월부터 그렇죠. 개학인가요? 예, 그렇죠. 3월 1일 이제 그 3일 만세 시위가 있었던 네네네.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3월 3일, 3월 4일부터 이제 개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봄이 올 텐데 예. 우리 사회에도 역사적인 이 현장에도 예. 봄이 좀 와야 될 텐데요. 그죠? 예, 봄은 오지요. 예, 봄은 오고요. 봄은 왔습니다. 아, 예. 정말요? 예. 네. 참 2월 23일, 24일 이렇게 좀 이 즈음에서도 2월 말 즈음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역사적 오늘 어떤 예. 날이셨을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뭐냐면 1904년 2월 23일. 예, 1904년이면 일제시대. 그렇죠. 그렇죠? 예. 대한제국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 외부 대신 이지용, 을사오적의 한 명이죠. 네. 그 다음에 일본 공사 하야시의 명의로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네네. 이 한일 의정서라는 건 바로 뭐냐면 대한제국의 안전을 네. 지켜주겠다라는 명분으로 네. 이것을 빙자하여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러일 전쟁을 대비하는. 아.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 통치, 대한제국의 통치에 일본의 충고를 받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네. 예. 지금 미국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미국과의 관계나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좀 더 노골적이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대한제국의 그 고종 황제는 국제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이 네. 일어난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대한제국의 중립국을 선언을 하게 되죠. 네. 그러나 이것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완전히 묵살되게 되는 네. 이러한 것으로 이제 전환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한일 의정서 체결이었다. 예. 볼 수 중요한 있습니다. 건 그때 이제 우리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지 말자, 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고종 황제는 이제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셨지만, 네네. 지난 시간 대한제국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종 황제를 둘러싼, 모든 관료 대신들의 대부분이 친일. 그쵸. 그 다음에 또 일본과 그 긴밀하게 연결됐던 친일 매국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네네. 고종 황제로서는 대단히 어려웠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궁궐이라든가, 도성을 수비하는 군대도 네. 바로 그 일본군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한일 의정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네. 여러 가지 이권을 또 빼앗아가게 됩니다. 경부선, 경의선, 철도부선권이라든가 통신 설비들을 군용으로 일본 군용으로 네. 쓸 수 있게 되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네. 거의 일본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월 23일,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올라가는 24일 바로 전날인 일요일 23일이 그런 날이 역사 속 오늘이었습니다. 예. 한일의정서 체결이었고요. 또 다른 날이 또 있나요? 예, 그 입학과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 네. 우리 학생들이 봄방학 시절 아닙니까? 네네. 바로 요맘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2월 28일 예. 대구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난 네네. 날인데요. 이건 몇 년도 된가요? 바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1960년 2월 28일입니다. 아, 그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있었던? 예, 그렇죠. 예. 그러면 3.15 부정선거보다도 앞이네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직전 즈음인데요. 예. 1960년 2월 28일 날 바로 이제 3.15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 그 자유당 정부의 이승만과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장면 예. 후보가 격돌을 하게 되는. 네네. 그래서 장면 정부가 장면 후보가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네. 근데 지지를 받은 이유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네. 이승만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 네. 이단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 당시 야권에서는 조봉암의 진보당은 완전히 해체된 상태였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이승만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이제 장면을 네.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었었던 거고요.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어쨌건 이승만 독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굉장히 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좀 3.15 부정선거 역시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도 이미 그런 좀 안 좋은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이 시위가 있었던 거겠네요. 그렇죠. 이 3.15 부정선거는 역대 최악의 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기록된 선거고요. 예. 그 2월 28일 날 네.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대구에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있었던 날입니다. 아. 요때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고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정치 의식, 역사 의식의 수준이라는 게 대단히 높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학생들이 그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유세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정부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 대통령 유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지시합니다. 아, 유세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렇죠. 일요일에 이게 학교를 오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오라고 한다고 그냥 그게 가지나요? 그러니까 명목이 바로 중간고사를 앞당겨 치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고사를 앞당겨서 치르면 학교에 공부하러 오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토끼 사냥을 간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학교에 오게 하는 거죠. 아, 참 그러면 이 야당 후보인 장면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너무 드러나는 수잖아요. 그렇죠.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아주 황당한 이유를 내서 이제 등교를 지시하게 됐는데 요즘이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학교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 날 학교를 가는데 토요일 날 이제 그런 학교의 이제 지시를 받게 된 거죠. 네네. 그랬더니 대구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특히 네. 경북고등학교의 학생부위원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학생회장 정도 네네네. 되는 이대우 선생님께서 학생 시절에 경북고, 대구고, 경북대부고 학생들을 모여서 이러면 되겠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학생이지만 학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학교에 가는 것이 맞느냐? 네네. 격렬하게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수업 등교 지시를 거부하자. 라고 하면서 시위를 조직하자. 라고 합니다. 대단했네요. 그래서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결의문의 제목이 바로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자. 이게 이런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쓴 거란 거죠? 예. 대단합니다. 네. 그랬더니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가 되겠죠? 네. 도지사는 학생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종북? 그쵸. 그 당시면 종북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빨갱이. 공산당이다. 야, 그때나 지금이나 써먹는 레파토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군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2월 28일 날 일요일 오후 1시에 학생들 800여 명이 모여서 그 대통령 후보 시위가 있는 유세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도청을 지나서. 그랬더니
공권력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해가는 일이 생깁니다. 예. 바로 그때 시민들이 네네. 구타를 하는 경찰들에게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머님들, 부녀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한복을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 한복 안으로, 치마 안으로 학생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네네. 그래서 이 시위가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 경찰들은 주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을 이제 석방해주게 되는. 그렇군요. 예. 그만큼 그게 이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들끓는 민심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이쁘게 봐주시고 또 이제 구타당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주려고 하셨던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시위가 되었었던 거고요. 이것이 바로 계기가 되어서 3.15 부정선거로 규탄하는 3.15 시위, 마산 시위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4.19 혁명으로. 그때 4.19 때 이제 그 4.18, 4.19 때 바로 이제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되고 하야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4.19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그 전에 3.15 부정선거 관련한 이제 뭐 시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2월 28일 날 그것도 다른 뭐 어른들, 대학생들 이런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그것도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그 민주주의 마산 아까 3.15 부정선거 마산에서 그랬고요. 경상도 이 지역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활발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경상북도는요. 경상북도는 예전부터 예와 의리를 숭상하는 성리학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비와 그 유학자들을 배출한 고향이기도 하고요. 일제 강점기 때에는 구한말에는 의병항쟁에 앞장섰었던 고장입니다. 그리고 광복 전후로는 가장 진보적인 세력이 많이 모여 있는 진보의 도시가 바로 진보의 지역이 바로 경상북도였습니다. 였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곧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바뀌어야죠. 우리 의식 있는 또 경상북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이 2.28 그 대구 학생 시위는 그 일제 강점기 구한말에 60만 세 시위. 그 다음에 또 3.1 만세 시위.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죠? 광주에 나주하고 광주를 연결하는 통합열차 안에서 그 일본인 학생과의 어떤 싸움이 있었죠. 광주 학생 의거를 계승하는 학생 시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학생 운동의 계보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또 뭐냐면 예전에 그 당시만 해도 학생들은 관제 데모, 즉 관공서에서 권력에서 요구하는 데모만 그러한 시위만 참가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비판적 태도와 정부의 부조리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800명이나 굉장히 많은 수가 또 모여서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좀 학생들이 이렇게 물론 깨어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요. 더 맞습니다. 많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텐데요. 네, 아무튼 2월 28일 대구 학생 의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임시정부 27편 합편. 그렇죠. 임시정부 27년 중경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합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는 2.28 대구 학생을거에 대한 설명이다. 잘 듣고 땡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보기. 2.28 대구 학생을거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 장면 후보의 유세일인 일요일에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장에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해 토끼 사냥, 영화 관람,
3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대구 시내 국공립고등학교 7개 교회 땡땡땡을 지시하자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부당한 지시에 항의를 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1. 빼앗긴 금메달에 분노하기. 2. 빼앗긴 민주주의에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기. 3. 실력 있는 운동선수 외국으로 수출하기. 4. 박사 논문 복사하고 새누리당 복당하기. 5. 일요일 등교하기. 네, 그럼 본격적으로 26번째 강의 임시정부 27년 하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드렸던 상편에서는 임시정부가 이렇게 좀 옮겨 다니기 전 상해 정부였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함께 했습니다. 시작과 그리고 윤봉길 선생님과 이봉창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의거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좀 탄압이 심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옮겨 다니게 되는 눈물의 그 피난. 그죠. 피난 역사를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지요. 네네. 그리고 나서 1932년까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가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거, 그리고 4월달 윤봉길 의사의 훈코공원 의거를 통해서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단한 피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40년까지. 참 긴 시간을 그래서 항저우, 그다음에 쩐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이렇게 거의 한 10여 년이 넘도록 10여 년 가까이 피난살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40년부터 중국의 충칭, 중경이라고 하죠. 중경이라는 곳에 임시정부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시정부 27년의 기간 동안 중경 임시정부가 존재했었던 기간, 중경의 임시정부가 존재했었던 기간은 5년에 불과하지만 이 5년의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한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면에서 그 시기에서 좀 임시정부에서 한 역할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나 봐요. 그렇습니다. 상해 시기 13년, 그 다음에 또 이동 시기, 피난 갔었던 8년에 비해서 가장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임시정부가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항쟁의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활발하게 독립투쟁을 전개해 나갔던 것은 바로 중경의 임시정부 시기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하고 그 세력 기반이 확대가 됩니다. 이 임시정부 시기에 보면은요, 민족혁명당, 한국 독립당, 한국 국민당 여러 당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정파와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계열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주의 계열 속에서도 민족주의 우파예요. 김구 선생님은요, 대단한 반공주의자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공산당 계열, 그다음에 또 그 소련 공산당 계열의 항일 무장 투쟁 세력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수왕 선생님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민족주의 좌파 계열.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도 김원봉 선생님의 지금 그 아나키스트 계열, 조선의용대,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동북 항일연군, 그다음에 또 소련 공산당과 연결된 소비에트 계열의 그 사회주의 무장 투쟁 세력들.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한 세력들도 이제 지역과 그다음에 또 종교. 그다음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 계열. 그다음에 또 나철 오기호 선생님들을 계승한 세력은 바로 이제 대종교 계열. 그다음에 또 그 안중근 선생님이 그 황해도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해도 중심에 있었던 그 황해도를 지역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다음 또 네. 경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의병장 지역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을 창당을 해서 세력 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되게 그 민족주의, 보수 우익, 반공을 지향하는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의 과제가 바로 조국의 광복이고 독립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전선을 형성을 해서 일제 대항해서 독립을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네네.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운동 세력들도 민족국가 완전한 자주독립이 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모두들 동의했다는 거죠. 네네. 사상보다 민족이 우선이다. 사실 그게 임시정부 초기 상해에서부터 사실 있었던 움직임인데요. 예. 그걸 통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충칭 이 정부 임시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독립당인가요?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당을 이제 창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모든 정파와 뭐 지역이나 이념을 다 뛰어넘는 그렇죠. 오로지 독립을 위한 당으로 네 이제 이게 합치는 네, 그래서 그런 통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그래서 한국 독립당은 우선 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는. 네네. 한국 독립당. 그래서 나중에 뭐 민족 유일당 운동,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 세력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단 민족주의 계열이 통합을 했으니까 다음엔 바로 사회주의 계열, 네네. 좌익 계열의 그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려는 노력. 네네. 그래서 좌익 진영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김원봉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김원봉 선생님은 또 우리 의열단 투쟁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군대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다음 또 우리 조선 독립을 열망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항일무장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조선의용대와 김원봉 선생님이 임시정부로 합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하게 이념을 초월한 좌우가 합작, 연합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지금 딱 알 수 있는 게 김구 선생님께서 그 많은 정파들 중에서도 가장 좀 우쪽에 있는 보수 우파, 애국주의 보수 우파 민족계열 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반공 성격을 지니신. 예, 그렇죠. 그런 분이 왜 지금에는 무슨 빨갱이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광복 이후에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남북한이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당시 그 김일성 주석인가요?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 빨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거죠. 그 어떤 정파나 이념보다도 민족의 독립이 더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이 손을 잡아서 독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이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독립 이 의사들을 생각을 잘 우리가 좀 다시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이제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구미위원부가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위원부를 부활하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그 구미외, 그 서양과의 외교를 담당하도록 하게 됩니다. 네, 패착이네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그 미국에 대해서 뭐 이승만이 위임 통치론. 그러니까 뭐 일본의 식민지보다는 미국의 식민지가 좋아요. 이런 식의 어떤 독립청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국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일본 대일 전쟁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에 주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외교적인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도 외교적인 것도 어쨌건 잘 안 됐고, 예. 실질적으로 뭘 한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렇게 외교적인 부분 노력을 물론 기울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외교의 한 축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구미위원회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전시외교, 전쟁외교입니다. 전쟁외교니까 무력투쟁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 네네. 건데요. 바로 태평양 전쟁이,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 그러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네. 바로 대한민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독립투사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정부 이름으로 하는 군대가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예, 광복군이라는 이름. 그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이청천 장군, 네. 이범석 장군, 네. 그 다음에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준하 선생님, 그렇죠. 김준엽 선생님. 네네네. 이렇게 많은 거죠. 2번. 다음에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인물을 고르시오. 보기. 이 사람은 삼균주의를 제창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까지 좌우파를 통합해 어떤 이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할지 기본 방향을 정했다. 그는 임정의 외교부장으로 한국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 독립을 보장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1918년 국내외 동포의 대동단결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좌진 등과 대한독립을금부를 조직하고 그 부주석에 선임돼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이는 국외, 특히 중국 본토 및 동삼성 지역을 주 무대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민족 지도자 다수가 참여한 선언으로 3.1운동과 임정수립 이전의 민족연합 형태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삼균주의의 원형이 나타나 있다. 정부에서는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1. 이상화 2. 안현수 3. 손기정 4. 개순희 5. 조소앙. 이 광복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이 시기가 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5년 2월에는 네네. 독일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선전포고라는 게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냐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 항전에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다, 네. 싸운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요. 대일 항전을 수행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네. 인정을 받아야만 나중에 독립이 되었을 때 그쵸.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네. 그게 우리가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참전국이 아니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 독도 관련된 뭐 샌프란시스코 네네. 강화조약 또 이제 그런 면이 예. 큰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네요. 진짜 우리가 이 연합국으로서 어쨌건 참전을 했던 건데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만주와 간도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치열하게 독립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사회주의 계열, 네. 그다음에 또 뭐 민족주의 계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연합국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합국이었던 연합국이 이제 일본이 아니죠? 네네. 연합국이었던 영국과 네.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대단히 수세에 몰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도 버마 전선이 되는데요. 여기에 광복군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연합군으로서 참전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군의 요청으로 이제 파견이 되는데 그래서 뭐 정보 수집. 네. 아무래도 그 영국군들은 이제 서양인이니까 그쪽에서 활동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첩보 활동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전과도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국군 일개사단이 이게 일본군에 가서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는데 우리 침투했었던 우리 대한 광복군이 우리 광복군이 바로 일본의 동태, 그다음에 또 그 병력의 배치 상황, 그다음에 이동 경로, 무장 상태 등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영국 포위되었던 완전 포위되었던 영국군 일개사단이 아주 무사하게 구출하는 그렇습니다. 작전을 또 성공리에 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졌어야지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굴욕적인 조약을 또 하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건 조금 이제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 글로 붓으로 시로 저항했었던 저항시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 뭐 윤동주 선생님이라든가 이육 선생님이 있는데요. 나머지 특히 김영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시문학파, 순수문학파라고 해가지고 일제에 저항하지 않고 우리말의 아름다움만 노래했다. 그런데 실제로 김영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그 치열하고 격렬한 저항시를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돌담에 속삭이는 이런 것만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렇군요. 뭐 그러한 작품들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치열한 독립운동사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몰랐던 어마어마한 우리 광복군, 우리 임시정부의 군대가 이렇게 쾌거를 이뤘던 사례들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복군에 아주 좋은 소식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일본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된 학도병들이 조선인 학도병들이 광복군을 찾아서 중경의 임시정부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탈출을 해서 그 육천리길을. 야 정말 얼마나 참 뿌듯하네요. 대단하고 참 그 대표적인 분들이 뭐 장준하 선생님, 김준하 선생님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죠. 학도병이면 굉장히 소년들 아닌가요? 청년 그렇죠. 소년들. 그러니까 바로 뭐 이제 뭐 20살 안팎의 청년인 거죠. 그 젊은 나이에 이왕 그 전쟁을 할 거라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겠다 하고 오셨던 분들. 아니 이렇게까지 잘 싸웠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 꼴이 됐을까요? 일본이 일단 패망을 하긴 했는데 좀 임시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타이밍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영국군과 그다음에 또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쳐가지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독수리 작전이었던 거고요. 독수리 작전을 하려던 찰나에 일제가 먼저 항복을 해버린 거죠. 갑자기 근데 이게 뭐 핵도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수세에 몰려서 그렇긴 했겠지만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공식적으로 항복을 한 것은 바로 이제 8월 15일 아닙니까? 하지만 일제가 항복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8월 10일 날 일제가 이제 항복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실제로 그 국내 진입 작전을 준비했을 때 9일 날 그러니까 8월 9일 날 미국으로부터 뭐 장비, 뭐 무전기, 예를 들어서 뭐 화기류, 총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급되고 환송회가 그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9일 날 그런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10일 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10일 날 항복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타이밍이 외놈들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주 슬픈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마냥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항복을 했지만 김구 선생님하고 임정 요인들은 그 국내 진입시키려고 했었던 우리 미군과 연합했었던 OSS 부대, 김준엽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이런 분들을 광복군 국내 정진군으로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광복군이 환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선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땅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선발대로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8일 국외 독립운동 세력 중 최초로 고국의 땅을 밟게 되는 거지요. 참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그 오시는 분들 마중에서 어떻게 우리 조선
백성들이, 민중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고 그랬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바로 이제 선발대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바로 8월 16일 날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대장 이범석 장군님, 그다음에 김준엽, 장준호 선생님 이렇게 갑니다. 네. 갔는데 그 미군도 같이 가죠. 예, 연합군이니까 예, 예. OSS 측의 그 미국의 그 대령. 예. 그래서 가게 되는데 8월 16일 날 국내로 향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8월 18일. 네네. 그래서 비행장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여의도 비행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내 정진대, 즉 광복군을 맞이한 것은 조선 민중의 환호가 아니라 일본군이었던 거죠. 아니, 왜요? 일본은 이미 항복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본은 항복을 했지만 네. 일본군 측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신입장, 네. 공식 문서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동경으로부터 본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 아니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항복 서명이 있을 때까지 체류하다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때 다시 활동하겠다. 여기서 대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8월 15일 날 일제가 항복은 하기는 했지만 항복의 서명이라든가 그 조약이 항복문서의 조약과 체결, 디테일한 부속 협정이 체결이 됐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 아직 협상 중이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건 패망을 했으면 끝 아닌가? 그렇다고 끝까지 그걸 우리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인질처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탱크하고 박격포 등을 배치해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착륙한 지 28시간 만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네. 바로 뭐냐면 메가더가 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관 아닙니까? 메가더가 이제 동경에 그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니까 태평양에 그 사령부가 이제 동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메가더가 발표한 게 바로 그 하지중장 미군정이죠. 그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설치가 되면서 미군정의 하지중장이 메가더의 명령을 받아서 발표한 게 남한에서는 오직 미군정만 존재할 뿐이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뭐, 미군이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항복 전후에, 항복문서 체결 전후에 일본과 미국 간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에 어떤 물밑 접촉과 협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조선을 독립시켜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본이 가진 식민지를 빼앗아서 미국이 가지겠다. 이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연합군의 이름으로 뭔가 좀 세계 평화를 지켜줄 것처럼 해놓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그 참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뭐 승인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그 다음에 38도선 이남에는 바로 이제 그 미군이 진주를 해서 군정을 펼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요게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 38도선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38도선을 위쪽으로? 예, 위아래로 구분을 해놓고 나서 38도선 위는 일본군의 지휘체계가 달라요. 일본군 관동군입니다. 즉, 그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가 있었던 일본 관동군의 지휘체계를 받는 지역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38도선 남쪽은 그 동경에 있는 일본 본토를 그렇죠. 본토에서 본토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똑같이 일본이긴 한데 이제 그 지휘체계가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일본은요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지키려고 했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본 천황제를 유지한다. 일본의 국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태평양 전쟁 이전에 그 미국, 영국과 전쟁을 벌이기 이전의 식민지는 계속 보유한다. 즉 조선과 대만은 그대로 항복 이후에도 식민지로 보유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38도선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항복이 됐어도 일제가 패망을 했어도 대만과 한반도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고 미국과 마쿠 협상까지 계속해서 벌였다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지 중장이 미군정 장관 하지 중장이 남한에서 오직 미군정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일본도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군이 그 조선, 네. 식민지 조선의 모든 통치력, 행정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었던 통치 제도와 질서를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친일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일단은 만약에 조선 임시정부의 요인들이라면 예. 사실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미국에게도 나가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임시정부는 일단 손잡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을 것이고요. 예. 최대한 자신들의 뜻에 잘 동참해서 이 조선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세력 하면 그렇죠. 친일파밖에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소외되었던 네. 탄핵된 대통령 이승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승만이 메가드에게 편지를 몇 차례 보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렇죠. 배웠던 영어를 이런 식으로 써먹는군요. 네. 그리고 이승만이 바로 김성수라든가 이런 친일 잔재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 이승만은 국내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구를 싫어하니까.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요인을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이 비극이 시작되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 해방 당시에 국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국내로는 주요 정치 세력이 바로 여은영 선생님의 건국준비위원회. 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제가 8월 15일을 망하고 나서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민국의 통치, 질서, 치안 질서를 유지했었던 네.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이 정부 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까지 다 배제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은영 선생님의 어떤 그 여은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계열이건, 공산주의 계열이건, 민족주의 계열이건, 네. 그런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네. 정부를 구성하고 수립을 하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네. 실제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도 네. 존재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성수와 같은 한국민주당 친일파. 그렇죠. 거죠. 예. 친일파들만 미군의 지원 하에 예. 이 이승만 정부 그 친미적이고 친이적인 그런 정부를 탄생하게 되는. 예. 한민당 친일파의 잔당이죠. 네. 한민당은 그 임시정부에게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에서는 그들의 어떤 그 불투명한 과거 행적, 네. 그다음에 또 반민족적인 행태를 네. 이유로 합작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두고 볼 수가 없죠. 천천지 원수일 텐데요.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기로 이제 8월 15일 즈음 해서 18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왔다가 입국 거부가 됐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언제 들어오시게 되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요인들은요, 한참 11월 5일에 출발을 하십니다. 상해에서. 그렇게 늦게요? 8월에 독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자격으로는 입국을 거부하는 거죠. 아예 이제 그것 자체를 임시정부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11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21일에서야 네. 21일에서야 입국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또 우리나라에 온데 입국 승인을 받아요? 예, 메가더 장군님께서 승인을 해주십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그래서 임정 요인분들은 그 미군정에서 보내준 비행기로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편안하게 좀 오시는데요. 네. 가족들은 그 수송선, 그 LSD라고 하는 그 화물선입니다. 결국에는 미군 장비를 실는 이런 걸 타고 오는데 거기에
얼마나 뭐 행색이 초라합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머리에다 그 소독약 DDT를 막 뿌리고 저 임정 가난한 거지 같은 새끼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왔는데 네. 인천으로 왔는데 못 오게 합니다. 왜요? 그리고 또 부산으로 갑니다. 연락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셨던 거죠. 아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던 영웅들이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정말 온 국민이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라 미국이 그 안에서 개입을 해서 5년 만에 허가증을 내주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 나라가 지금 첫 시작부터가 이렇게 잘못 단추가 끼어지니 참 그러다가 네. 결국에는 뭐 신탁통치 반탁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김구 선생님은 그 반탁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 신탁통치를 반대하십니다. 네네. 이 신탁통치라는 게 바로 뭡니까? 아직 조선 민중들은 네. 자주독립국가를 그러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38도선 위에는 소련이 38도선 남쪽에서는 미군이 임시정부로 네.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몇 년간 지배한다. 네. 통치를 한다. 네. 그리고 나서 그 권력을 능력이 되면 이양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양을 아직 안 해주고 있네요. 예, 반탁 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랬더니 하지 중장이 김구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나를 거역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는 당신의 융단 카페트 위에서 자결하겠다라고 맞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미군정한테 미운 딸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게 바로 이승만 아닙니까? 김구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되셨더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미군정의 협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예. 철저히 미군의 말에 잘 충실하게 잘 따르는 충견만 그 미군정에 속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정부 요인이 될 수가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승만은 바로 그때 반탁운동을 그 반공, 네. 반소 이러한 운동으로 몰아갔죠. 똑같네요. 또 빨갱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이해와도 이제 맞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각각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좌우 합작을 노력했던 분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협상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직접 가셔서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서 네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을 네. 해서 이 분단 상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것을 빌미로 많은 보수 수구 세력들이 김구 선생님이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게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현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요? 예, 네. 만났죠. 누가 빨갱이고 누가 반통의 세력인지 네.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예.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인데요. 김구 선생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 독립당이고요. 네. 그 다음에 9월달에 이제 1940년 9월에 한국 광복군을 네. 이게 바로 이제 중경, 충칭 임시정부 시절이었었던 거고요. 예. 이것을 기반으로 좌우합작을 추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1942년 7월에 그 좌익진영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아까 이제 광복군 설명을 하시면서 같이 해주셨죠. 예. 예.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연해주, 그다음에 만주 지역의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무장 세력과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의 그 항일 무장 세력이 바로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합작을 추진합니다. 합작을 추진을 하는데 협상이
실현되기 전에 일제가 망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좌우 합작을 노력을 하셨다. 네. 했던 거고요. 또 아주 놀라운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김구 선생님이 원래 그 독립군들 중에서도,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그렇죠. 우익적인. 반공주의자죠. 네, 반공주의자셨다는 거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는 무조건 합쳐야 한다 생각하셨던 거라고요. 예, 그리고 아주 더 놀라운 사실은요. 네. 안우생, 독립운동가 안우생 선생님의 회고에 의하면은요. 네. 예. 이충모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김구 선생님의 지시로 네. 김일성에게 네. 김구 선생님이 신입장을 휴대하고 충칭을 출발해서 네. 산시성 타유안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네. 김일성과 만나서 좌우 합작에 대해서 네.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나기도 전에 광복이 돼버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남북 협상의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뭐 양측에 사실 정부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 지도자들이 사실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뭐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소련과 미국의 이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뜻을 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단 체제로 맞이하고 말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뭐 계속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대립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립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그 좌우의 이데올로기 갈등,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됐었던 거고요. 근데 네. 그 한반도 분할 점령 이전의 그 이념 갈등하고 네. 분할 점령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한반도 분할 점령 8.15 광복 이전의 그 남북 그 좌우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방법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상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지향의 다름을 인정하고 네네. 그러나 가장 궁극의 목표, 당면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네. 독립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를 놓고 싸웠었던 거고요. 네네. 분할 점령 이후에는 그때 이제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뭐 이성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곧 적이기 때문에 뭐 당장이라도 특히나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곧이라도 실제로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언제라도 핵스위치를 눌릴 수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거의 이념이 그 안에서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찌됐건 임시정부가 무려 27년 동안 특히나 이 충칭에서 있었던 그 5년 동안은 광복군까지 이렇게 세우고 만들고 거기다가 연합군 자격으로 직접 전투에까지 참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과 그리고 미국의 얕은 수에 아주 그 더러운 수죠, 더러운 수. 넘어간 거죠. 네, 더러운 수에 결국은 우리 제대로 된 독립, 우리 숱한 독립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독립을 맞지 못하게 돼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거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전히 특히 일본이 요즘 역사적으로 막말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국을 비호하래. 일본이 예. 여전히 우리 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된 독립을 못해서 그런 거죠? 예.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 시기에 거둔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는 좌우익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좌익 진영의 대표적 단체인 조선민족혁명당도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익 진영의 항일 무장 조직인 땡땡땡도 광복군에 편입하였다. 땡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보기 1. 낙하산 인사 반대 2. 밀양 송전탑 반대 3. 철도 민영화 반대 4. 의료 민영화 반대 5.
조선의용대. 오늘 그 임시정부 27년 합편 마감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에서 네. 중경 임시정부가 차지한 기간은 겨우 5년에 불과합니다. 네네. 하지만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가 바로 임시정부 마지막 5년 중경 시기였다라는 네. 것이고요. 어느 때보다도 좌우 합작, 네. 이념을 초월한 네. 갈등을 초월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했었던 시기였고요. 대한광복군이 네. 만들어서 적극적인 무장항쟁, 그다음에 또 외교적인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였다.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승되었었더라면 네. 오늘날과 같은 남북의 이념 갈등, 네. 체제 경쟁은 없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곧 있으면 3월 입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조국이 무엇인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또 곧 3월 1일이니까요. 예. 예. 아무튼 오늘 26번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